1990년대 초반 울산 동구 남목동 그곳에 숨겨진 한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저도 20대 때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형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동네에선 모두가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울산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지전이라는 바다 동네가 나오는데 그곳에 전해지는 한소름 끼치는 전설이 있습니다. 지전으로 가는 길은 그 당시 정말 무시무시한 도로였습니다. 경사가 14도, 16도에 달하며 길이 고르지 않고 꼬불꼬불한 커브가 많았죠. 그래서 고속으로 달리면 정말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고 옆으로 빠지면 바로 산골짜기로 떨어져서 바로 골로 가는 그런 길이었죠. 초보 운전자는 절대 갈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저도 그 길을 한 번 지나갔는데 그때의 기분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마치 그 길 자체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묘한 기호를 느꼈거든요. 그러던 어느 늦은 밤 한 커플이 그 길을 차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 그들은 아마 차 안에서 애정인가를 하며 속도를 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음주운전이 긴고랬기 때문에 그들 역시 음주 상태에서 차선을 넘나들며 곡선 도로를 따라 달리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반대편에서 음주운전한 차가 빠르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곡선 도로라 잘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면 차 안에서 저 사람의 소리로 차 소리도 들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주치는 차와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차는 산 쪽으로 굴러떨어졌고 사고를 낸 차는 그대로 땡소니를 쳤습니다. 그 사고 후 정신을 차리고 깨어보니 남자는 다리가 골절된 상태였고 여자는 상반신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여자의 몸에 이상한 점이 있었죠. 다리 부분은 온전했으나 상반신은 마치 오래된 폐골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죠. 그녀의 눈이 마치 살아있는 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남자는 공포에 질려 눈을 마주칠 수 없었고 그 여자의 입에서 이상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이 길을 건너가고 싶어? 내가 이 길을 지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여기서 떠날 수 없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자의 얼굴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바람에 휘날리듯 그녀의 존재가 서서히 흐려집니다. 그 남자의 손에 차가운 기운만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 남자는 그 이후로 이 길을 다시는 지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 지전 근처의 도로에서는 종종 운전자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차가 달리던 길, 갑자기 쿵쿵쿵 하는 소리와 함께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그들을 따라온다고 말이죠. 그 소리가 들리면 차가 갑자기 멈추거나 방향을 잃고 도로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주로 지전 쪽에서는 차 사고를 낸 후 사라진 사람들이 종종 나타난다는 이야기까지 돌게 되었고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늘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낀다고 합니다. 마치 그곳에 모험이다 또는 누군가가 묶여있다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누군가는 그 여자의 목소리를 듣게 되곤 한다고 합니다. 이 길을 건너면 나를 보게 될 거다. 사실 저도 이 이야기를 들은 입장에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여자의 남은 상반신이 남자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상반신의 눈은 부릅뜨고 마치 남자에게 무엇인가 말하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그 남자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고 결국 그 사고 후에는 온몸이 떨리며 헛소리를 내며 정신을 차렸다고 들었습니다. 이후부터는 그 남자의 삶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흔히 들을 수 있는 무서운 이야기처럼 주전 쪽에서 차가 내려올 때마다 상반신이 없는 여자가 상체를 질질 끌며 따라온다는 소문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겪었거나 목격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소문은 빠르게 커져 주전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주전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손님이 줄어들며 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그런 상황에서 무당을 불러 굿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그 귀신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건을 믿거나 말거나 조금씩 잊어갔죠.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직접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그런 사고가 있었는지, 주변에서 그 귀신이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믿었죠. 그리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굿은 제대로 된 굿이 아니었어. 어머니는 무당이 아니었지만 그 당일에 어떻게 알았는지 사고에서 살아남은 남자가 굿을 하러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남자는 그날 무당 앞에 달아났고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남자는 갑자기 여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그 남자에게 무언가가 비닐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내 반쪽을 돌려줘 라며 소리쳤습니다. 남자는 그 귀신의 목소리를 내며 이승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무당은 어르고 달래며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거의 반나절 동안 그 굿은 끝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굿이 끝난 후 무당은 병원에 가서 입원하게 되었고 그 남자는 다시 정신을 잃은 채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무서웠던 것은 어머니가 그 당시 상황을 마치 그대로 재현하며 연기를 해주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과 목소리, 그 당시 상황을 너무나도 리얼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할 때마다 더욱 심심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이나 배경에 대해서 제가 납득하지 않으면 그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 혹시 울산 사시는 분들이나 그 당시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전하는 것 외에도 그때의 상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나 소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지나간 시간 속에 묻혀있던 또 다른 비밀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난 후 어떤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때는 그 이야기가 진짜였다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네이버 로드뷰 같은 걸 검색해 보았죠. 주전 해변가가 2011년까지 로드뷰로 돌아가는 걸 봤는데 그 당시의 풍경이 정말 옛날 같더라고요. 2000년대 초반의 그 시절, 주전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을 겁니다. 물론 지금도 그 길은 꽤 위험하죠. 1차선 길이 꼬불꼬불하고 왼쪽은 산, 오른쪽은 바다라는 그 고립된 환경 속에서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야기 속에서 여자의 하반신은 찾지 못했다고 했죠. 저는 그 부부를 떼고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 당시엔 정말 하반신을 찾지 못했을 수도 있고 멧돼지가 가져갔을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수색 작업이 정밀하지 않았을 수 있죠. 오늘날엔 시신을 어떻게든 수색해서 찾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환경이 열악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일어날 때 하반신이 사라지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또 떠오른 다른 얘기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쾌교에 얽힌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귀신이 충돌하는 곳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죠. 거의 10년 전 이야기인데 교동도 공이라는 마을에 화동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그 학교는 폐교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철거되었죠. 그런데 그 폐교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귀신을 봤다고 했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좀 섬뜩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학교가 있었던 곳은 산 밑에 있었고 그 부지는 실제로 625 전쟁 당시 전사자들이 묻혔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나타나는 귀신들은 단순히 현대적인 모습이 아니다. 마치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처럼 옛 시대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해요.
사람들은 그곳에서 삼겹살 파티를 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일상적인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귀신을 보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예를 들어 운동장에서 삼겹살을 먹다가 빈 교실에서 없던 존재를 보았다고 한다거나 외지인들이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기분이 싸해져서 돌아봤을 때 학교 안 창가에서 형체가 보였다는 얘기들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3일 전 우연히 한 80대 할아버지에게 그곳에 얽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예전 교동도에 살았던 분이었는데 그곳의 산 부지 쪽에 숨겨진 비밀을 알고 계셨죠. 아마도 교동도는 지금은 다리로 연결되었지만 그 당시엔 섬이었죠. 그곳의 산부지에 얽힌 이야기를 할아버지는 진지하게 들려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단순한 소문이나 전설이 아니다. 그 당시의 환경과 사람들의 목격담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진 진짜 무서운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때의 풍경,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공포가 지금도 여전히 그 지역에 묻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차동 초등학교가 있었던 도시는 그 자체로도 비극적인 역사를 간직한 곳이었죠. 전쟁의 산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곳은 625 전쟁이 끝난 후 전사자들이 묻히기 전 어린아이 7명이 그곳에 묻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왜 그곳에 묻히게 되었을까? 그 이야기는 조동도라는 작은 섬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조동도 증인들은 전쟁의 소식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섬이라는 특성상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자 전쟁이 일어난 줄 모르고 평화롭게 지내던 사람들은 갑자기 전쟁의 위험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때서야 남산포라는 선착장으로 모두 모여들었죠. 그러나 그 당시 대는 그리 크지 않았고 교동도 주민들의 수는 약 2,500명 정도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대피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배를 타기보다는 차라리 안전한 곳으로 숨어 지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파괴산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전쟁이 조금 잠잠해지면 다시 나가려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산속에 숨어있던 사람들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아이들은 그저 어른들이 산으로 들어가니까 자신도 따라 들어갔던 것일 뿐 전쟁의 심각성이나 상황을 전혀 몰랐죠. 아이들은 그저 숨는 게 지루하고 심심해서 잠깐 마을로 내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마을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논이 있는 수로 쪽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짧은 나뭇가지 같은 걸 주워서 그것으로 놀기 시작했는데 그 나뭇가지가 수로로 떠내려갔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쫓아가려 했고 결국 그 나뭇가지를 따라가다가 수로에 빠지고 말았죠. 그 아이의 죽음은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 외의 아이들도 그 사건 이후 산속으로 다시 돌아갔지만 이미 전쟁의 참혹함을 피해갈 수 없었고 그들은 결국 그곳에서 묻히게 되었죠. 그 아이들의 유령이 그 후로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놀던 그 장소, 수로와 논 주변에서 종종 형체가 나타난다고 전해지죠. 그리고 폐교된 차돌 초등학교 부지에서 귀신의 목격담이 이어지면서 그곳은 점점 더 음산한 장소로 알려졌습니다. 그 시절의 기극이 그 땅에 스며들었고 지금도 그곳을 지나면 그 아이들의 훈련이 따라오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나뭇가지를 쫓아가던 중 예상치 못한 기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수물을 따라 뛰어가던 중 그만 북한군을 마주친 것입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이었기에 아무런 방어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충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천극 속에서 지속적으로 살아남은 아이도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를 쫓아가던 다른 아이들이 북한군을 마주했을 때 그중 한 아이는 우연히 숲속에서 소련을 보러 들어가게 됐고 그때 친구들이 총에 맞는 장면을 멀리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살기 위해 산속으로 달려가 부모에게 그 끔찍한 사실을 울며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이들의 부모들은 마음이 무너졌지만 북한군의 존재 때문에 아이들을 찾으러 갈 수 없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굶주리며 북한군이 떠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후
마침내 도모들은 그 아이들을 찾으러 수로가 있던 곳으로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본 광경은 상상도 못할 참혹함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시체가 수로에 빠져 있거나 멋진 흔적이 남아 있거나 총에 맞고 살아남으려 쥐어가다 죽은 아이들이 널브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 중이라 제대로 장례를 치를 수도 없었던 도모들은 아이들을 그곳에 묻고 나뭇가지를 표시로 남기며 피난을 갔습니다. 그 후 휴전선이 조동도 위쪽으로 그어지고 나서 도모들은 다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아이들을 찾으러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묻혔던 자리에는 여전히 그들의 시체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전쟁 직후였기에 군인들의 시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교동도 사람들에게 큰 상처로 남았고 그 아이들의 유령은 그 지역에 여전히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의 영혼이 떠도는 듯한 기분을 느낄 사람들도 많고 그 기륵적인 역사는 여전히 그 지역을 음산한 장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채노 씨 부부는 그 기이한 장면을 떠올리며 섬뜩한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차량을 지나칠 때 그들은 차창을 향해 고개를 돌리기도 못했을 정도로 심각하게 불안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이상한 인물이 어떤 상황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해 생각을 계속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 계속 달려가던 중 최 씨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기운에 휘말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들의 시선이 다시 도로로 돌아갔을 때 그 인물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최 씨 부부는 그날 밤의 일을 떠올릴 때마다 몸이 떨린다고 말했습니다. 그 인물이 무엇이었는지, 왜 그런 모습을 보였는지 그 어떤 설명도 들 수 없다는 생각에 점점 더 미스터리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나친 그곳은 마을에서 평범한 경로였지만 그날 밤에는 무엇인가 다른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이야기되었고 결국 지역 신문에도 그 이야기가 실리면서 괴담으로 알려지게 되었죠. 이 이야기는 어느 한밤중 홀로 서 있던 그 인물이 왜 거기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하동 초등학교 근처는 이전에 어린아이들과 전사자들이 묻힌 자리라는 역사적인 사실과 얽혀 있으며 이 지역에서 벌어진 이 기이한 일들은 사람들이 그 장소와 그 주변에서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학교가 폐교된 후에도 그곳은 여전히 그 미스터리와 유령의 이야기로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어가면 그 동네가 그 대학교 근처에서 실제로 한때 일어난 기이한 사건들과 얽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을에서는 오래전에 여러가지 불길한 일들이 있었고 특히 특정 지역에서 자주 발생한 사고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곳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그 지역 사람들은 누구도 명확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다고 말했죠. 그 70대 노인이 말한 대로 그 지역은 사녀를 태우는 집이 있었던 곳이었고 그 집이 죽을 사람을 제대로 보내지 못한 것으로 인해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이곳의 도로를 지나는 사람들에게는 불길한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전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한때 그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으며 일부 사고는 죽음을 불러오는 사고로 알려져 있었고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그런 불행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지역을 떠난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 일이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그 20대 초반에 겪었던 경험이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그 시절을 떠올리면 몸무게가 급격히 빠지고 가위 눌림에 시달리던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지만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의문스러운 사건들이 사람들의 삶에 큰 흔적을 남겼고 그때 당시의 기억을 가진 이들은 언제나 그 기이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시 떠올리곤 했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일들이 서로 얽혀있는 이야기들로 그 지역을 떠난 사람들이나 현지 주민들이 언제든지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는 미스터리하고 불안한 사건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긁기라고 섬뜩한 경험들이 얽혀있는 사건입니다. 제보자가 다녔던 공주 영산대, 현재는 한국 영산대로 알려진 학교 근처에서의 상황은 그 자체로 어두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 지역은 산골에 위치해 있었고 그 지역의 특성상 학교에 가려면 좁고 어두운 산길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 주변은 원룸과 하숙촌, 실직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살던 이들은 어떤 기이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죠. 특히 제보자가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방 근처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일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지역의 분위기는 언제나 안개가 끼고 어두워서 마치 항상 무엇인가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으로 넘기기 어려운 사건들이었습니다. 제보자는 특히 꿈에서 본 형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가 겪었던 꿈과 실제로 본 귀신의 묘사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런 꿈을 단순히 반복되는 악몽 정도로 생각했으나 실제로 그가 꿈에서 봤던 모습과 너무 비슷한 귀신이 그 주변에서 나타난 것이자 더욱이 그 꿈에서 본 장소와 외관까지도 그가 살던 곳과 비슷하게 일치했기 때문에 그가 겪었던 일들이 우연일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지역이 정말로 귀신이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불안감과 궁금증을 자아내며 실제로 그 지역에서의 기이한 사건들이 맞다면 그곳이 단순히 외딴 곳으로 존재하는 것 이상의 미스터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제보자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결국은 그 지역의 깊은 어두운 역사와 연관이 있을 수 있음을 느꼈고 그로 인해 그의 생각은 한층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긁기라고 기이한 일들이 얽혀있는 사건들이며 제보자가 살고 있던 하숙집 주변에는 묘지와 무덤, 심지어 공군까지 보였다는 점에서 분위기가 더욱 음산하고 이상한 기운을 풍깁니다. 게다가 주인 없는 묘, 작은 사단 등도 보였다고 하니 그 지역의 불안한 분위기를 더욱 감화시키는 요소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하숙집의 구조는 여학생들은 안쪽 밤에, 남학생들은 외부 밤에 살았다고 하며 제보자와 함께 살던 룸메이트와 다른 남학생들도 같은 하숙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있던 백호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하면서 사건이 전개됩니다. 처음에는 짖는 소리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러웠고 제보자는 술을 한 잔 마시고 난 후 겨우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짖는 소리가 멈춘 뒤 옆 하숙집에 있는 또 다른 개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하면서 다시 잠을 깨게 되었죠. 옆 하숙집은 고깃집도 운영하는 곳으로 밤늦게까지 소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은 그 이후에 발생합니다. 새벽이 되자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며 하숙집 주변이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하숙집과 옆 고깃집에 각각 앰뷸런스가 도착해 있었고 그 후에 확인해보니 옆 하숙집의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제보자와 같은 과인 복학생 형이 갑자기 쓰러져 그것에 실려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형은 죽은 것이 아니라 링기를 맞고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 형은 자신도 새벽에 그 백호의 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며 이후에 그 일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우연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무언가 이 지역 혹은 그 하숙집에 얽힌 불길한 기운이나 존재가 영향을 미친 것처럼 보입니다. 제보자는 이 사건을 듣고 나서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하숙집에서 일어났던 일이 우연의 일치였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그 지역에 대한 두려움과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 이야기는 정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무서운 경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보자와 그 형이 겪은 일은 단순한 악몽이나 우연의 예치로 설명되기에는 너무 기이하고 기묘한 점들이 많습니다. 형이 겪었던 일, 특히 그 검은 옷을 입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키가 엄청나게 큰 사람의 모습과 우물우물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소리는 거의 전형적인 저승사자나 귀신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런 생생한 묘사는 대개 꿈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지만 형은 그 상황에서 전혀 움직일 수 없었고 가위눌린 상태에서 그런 끔찍한 경험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그 속 기절하면서도 그 사망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마치 어떤 존재가 그를 지배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형이 기절하고 난 후 하숙집 아줌마가 밥을 챙기러 갔을 때 형은 의식을 잃고 땀을 흘리며 떨고 있었고 이때 같은 시각에 역 하숙집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암시합니다. 이로 인해 제보자는 그 형이 경험한 검은 옷을 입은 존재가 바로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의 가능성을 느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제보자가 그 사건을 듣고 나서 자신이 겪은 일과 너무 닮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도 무서운 점입니다. 그 제보자는 매일 밤 가위 눌리고 시달리면서 병원에 갈 때까지도 자신이 겪은 일이 마치 이 이야기에서 묘사된 것과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두 사람의 경험이 어떤 형태로 서로 이어져 있거나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가 그들을 얽어 놓았다는 느낌을 줍니다. 또한 청길환사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그 동네가 굉장히 불길하고 섬뜩한 곳이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그런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사람들이 이 지역을 더욱 무서운 곳으로 인식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결국 제보자가 처음엔 자신이 겪은 일이 단지 우연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이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 자신이 겪은 경험이 결코 혼자만의 일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더욱 신비롭고 공포스러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사건은 정말 무섭고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25일에 발생한 청기난사 사건은 정말 끔찍했죠. 범인이 편의점에 들어가 여주인과 그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후 불까지 지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한층 더 끔찍함을 더했습니다. 게다가 그 범인은 검행소 1.5km 떨어진 곳에서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고 경찰은 이 사건이 여자 문제에서 비롯된 치정 사건으로 추정했죠. 이 사건의 또 다른 충격적인 점은 범인이 총기를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수력 허가증을 가지고 경찰에서 총기를 정식으로 받았지만 범행의 목적은 단순한 사냥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 위한 계획적 검행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법적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는 사례로 여겨질 수 있죠. 사건 현장과 관련된 사진들이나 로드뷰 이미지도 사건의 지역을 더 생생하게 되살립니다. 특히 폐건물들이나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여전히 담치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사건을 둘러싼 미스터리와 공포감을 한층 더 증폭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겪은 사람들은 그 당시의 상황과 범인의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 후로도 이곳이 어떤 의미로 기억된 장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사건과 그 주변의 환경은 정말로 음산하고 불길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특히 편의점이 불에 탄 뒤에도 그대로 감시되고 사건 현장이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이 더욱 묘하게 긴장감을 줍니다. 게다가 사건 이후로 5개월이 지난 후에도 그 장소가 그대로 감시되어 있다는 점이 그곳이 어떤 의미로 기억된 장소가 되면서 점점 더 미스터리와 공포를 더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학교 근처에 묘지와 절이 있다는 점은 이 이야기를 한층 더 음침하게 만듭니다. 특히 묘지의 크기나 위치를 보면 이곳이 단순한 학교 근처가 아닌 역사적인 배경이나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깃든 장소의 가능성을 의심하게 만들자. 그 여성 제보자가 겪은 일들과 그곳의 환경이 맞물려 사건과 관련된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기운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학교 주변의 무덤들이 도로를 따라 펼쳐져 있고 제보자가 겪은 일들이 그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장소가 단순한 범죄 사건을 넘어서 더 깊은 미스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여기에 묘지나 절과 관련된 그냥 한 번 와봤지 뭐 라고 대답했지만 그들의 눈빛과 말투는 그저 그런 대답을 하기에 너무 신경이 쓰이는 듯 했습니다. 한 사람은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며 고개를 돌렸고 다른 사람은 제보자의 낚시 도구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둘이 왜 이렇게 자주 주변을 살펴보는지, 왜 제보자에게 그렇게 집중해서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동안 불편한 침묵이 흘렀고 귀는 더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제보자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 저수지에서 혼자 있으면 무서울 때도 있지 않아요. 제보자는 당황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그 말에 대한 반응은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이 짚은 눈빛으로 제보자를 쳐다봅니다. 그럼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지면 더 외로워지지 않아요? 라고 다시 묻더니 고개를 숙이며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제보자는 그들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특이한 기운을 풍긴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의 몸짓이나 눈빛에서 자연스럽지 않은 강한 긴장감이 느껴졌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제보자는 점점 더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이 왜 이렇게 가까이 다가왔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며 묘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제보자는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쪽 눈을 번쩍이며 제보자와 눈을 마주치곤 했습니다. 특히 한 사람은 자꾸만 주변을 살피며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제보자의 얼굴을 쳐다보았고 그때 제보자는 그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이 묻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들이 제보자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술자리가 이어지면서 제보자는 자신도 모르게 두 사람의 대화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들은 수없이 반복되는 이야기들, 별 의미 없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점점 더 깊은 술자리를 이어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보자는 그들의 말 속에서 점점 더 이상한 점들을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기가 잘 안 잡히네요. 그럼 우리가 좀 더 도와줄까요? 라는 말이 그들에게서 나왔고 제보자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왜 도와요? 라고 물었더니 그들은 단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보자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도와준다는 말이 그저 우연히 나온 말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낚시꾼들이 아닌 제보자를 타깃으로 산 모험가나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질문 속에서 제보자는 그들의 눈빛에서 점점 더 업체된 의도를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불이 꺼지고 고요한 밤 속에서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제보자는 뭔가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분명히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보자는 그들과의 대화에서 점점 더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제보자에게 말을 걸니다.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제보자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그들이 단순히 낚시를 하러 온 것이 아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제보자는 자리를 떠나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를 지켜보며 소리 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제보자는 그 두 사람의 정체에 대한 의문을 품은 채 그들과의 만남을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그곳에서는 어떤 일도 다시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불편한 지역은 제보자에게 끊임없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보자는 그 두 사람과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술자리가 계속되며 분위기는 점점 더 편안해졌고 제보자는 두 사람과 점점 친해지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에서 일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특히 한 사람은 서울농약에서 과장으로 일하다 IMF 구조조정에 의해 해고되었고 결국 고향으로 내려와 어죽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제보자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과 술잔을 주고받으며 깊은 유대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나누는 술잔 속에서 제보자는 점점 더 기분이 좋아졌고 그날 밤의 낚시 이야기도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제보자는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텐트를 칠 곳이 마땅히 없었지만 비가 내리자 주변을 살펴보다가 마침 문이 떨어져 있는 작은 태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의 아랫목은 비에 젖지도 않고 말라 있어서 텐트를 치기에 적당했습니다.
제보자는 그곳에 텐트를 설치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준비한 후 소주를 조금 더 마시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깊은 잠에 빠진 제보자는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그때 문지방에 서 있는 선달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여자는 도끼 눈으로 제보자를 내려다보며 다가오더니 갑자기 제보자에게 덮쳐왔습니다. 놀란 제보자는 발을 차려고 했지만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보자는 소리쳤습니다. 사람 살려. 그 소리에 젊은 친구들이 뛰어와 제보자를 구해주었습니다. 술에 취해 꿈에서 본 것 같다고 말합니다. 제보자는 그 꿈과 각이 눌린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어죽집 젊은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집 아저씨는 고기 작다구를 빠져 죽었고 아주머니는 대들보에 목을 매달아 죽어서 이 집은 폐가가 됐습니다. 왜 여기에 텐트를 치었어요? 제보자는 담안하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제보자는 이 집에서 본 여자가 바로 그 집에 살던 귀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날 밤의 사건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폐가는 헐려 없어졌고 어죽집은 간판을 바꾸어 뺏고 나루토라는 이름으로 새로 운영되었지만 제보자는 그날 밤의 지이한 경험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보자가 직접 겪은 실제 사건입니다. 그날 밤의 끔찍한 경험은 여전히 제보자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날 제보자와 친구들은 춘가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르며 모험심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동안 그 질에 대한 소문을 들어왔지만 그 누구도 실제로 들어가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호기심이 폭발했죠. 친구들 중 한 명이 춘가 집에 숟가락을 가져오는 미션을 제안했고 모두 그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당시 그들은 어린 나이였기에 공포심은 그다지 믿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리바리보로 순서를 정하고 제보자는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제보자는 한 발짝씩 달아나며 그곳의 분위기에 낙도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은 평범한 집처럼 보였지만 외관만 봐도 뭔가 이상하고 음침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주변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었고 경찰들이 지키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저 왜 사람들이 그 집을 무서워할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친구들이 차례대로 들어가 숟가락을 가져오며 무사히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보자는 점점 더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보자가 춘가 안으로 들어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가 발을 들여놓자마자 그 집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점점 그 소리는 커지고 끔찍하게 변해갔습니다. 갑자기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와 함께 어두운 방 안에서 이상한 기운이 단돌았습니다.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고 제보자는 발걸음을 떼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누구도 보이지 않았고 그저 싸늘한 공기만 가득했죠. 그러던 중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줘. 어린아이의 목소리였고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듯 했습니다. 제보자는 놀라서 몸을 움츠리며 숟가락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두운 방 구석에서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공포에 질린 얼굴로 제보자를 쳐다보았고 그 눈빛은 마치 제보자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듯 했습니다. 제보자는 얼어붙은 채 그 아이를 바라보다가 급하게 숟가락을 잡고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빠져나온 제보자는 친구들이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흉가에서 나오는 길이 전혀 다른 곳으로 바뀐 느낌이었고 이미 집 안에서 본 장면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제보자는 그날 밤 이후로 다시는 그 집을 떠올리거나 그 근처를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 친구들에게 그 일이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러나 제보자에게는 그날의 공포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흉가가 왜 그렇게 무서운지, 또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공포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제보자는 지하실에서 들려오는 엄마라는 목소리에 순간적으로 얼어붙었고, 그 목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목소리가 익숙하긴 했지만 뭔가 어색한 점이 있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지만 목소리의 억양이나 말투가 평소와 달라서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엄마가 입지 않는 까만 원피스를 입고 있던 그 사람은 분명히 몸이나 다른 존재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점점 더 끔찍하게 들려왔고 제보자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리기만 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지만 몸이 굳어버린 채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지하실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가 올라오고 있다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고 제보자는 두려움에 떨며 발걸음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뭔가 지나가면서 차가운 바람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급하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보자는 눈을 감고 몸을 움츠렸지만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나서 다시 지하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사람의 발소리와는 다른 마치 뭔가가 끈적끈적하게 움직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제보자는 결국 아무런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 집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본능적인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깨진 접시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제보자는 최대한 빠르게 문을 향해 뛰어왔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지하실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어. 이제 돌아와야 해. 그 목소리는 점점 더 비명처럼 들려왔고 제보자는 몸을 덜덜 떨며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제보자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뛰어가면서 흉가를 뒤로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제보자는 그 집을 다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 목소리와 그 집의 분위기는 그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집에서 느꼈던 공포와 이상한 존재에 대한 의문은 결코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극단적인 공포와 혼란을 겪은 후의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경험한 것을 떠올립니다. 그 인물이 겪었던 감정선과 구체적인 사건들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흉가에서 벌어진 일들은 단순한 공포를 넘어 그가 물리적,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주요 사건은 흉가에서의 기이한 사건들, 그곳에서 겪은 두려움과 그 속 친구들의 증언, 그리고 끝내 그곳에서 나오게 된 과정에 대한 상세한 묘사로 이어집니다. 특히 지하실에서의 경험이 주는 압도적인 공포는 그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끝난 뒤에도 그가 여전히 그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 경험이 그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곳이 교회로 변모했다는 사실은 이 모든 사건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건물은 다시 변화했지만 그 경험은 여전히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공포와 함께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경험이 어떻게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드러냅니다. 이야기의 전개는 특정 지역과 장소에 대한 경험과 연결되어 있어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더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전농동에 있는 교회가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로 인해 이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가 지역 사회에서 많이 알려져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또 대봉초등학교와 그 주변의 지리적인 연관성도 사건의 진실성을 더해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적인 공포를 넘어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이상한 사건들이 어떻게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알려지게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전농동과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귀신이 나온다는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거의 모두 알고 있을 정도라면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공포와 신뢰를 넘어서는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에 언급된 송도의 카바디 정기장에서 벌어진 야간 정비 사건은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사실성 또한 부각됩니다. 새벽 시간에 발생한 사건은 그 자체로 신비롭고 불길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떠도는 이유도 잘 설명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 특정 지역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온 도시 전설과 미스터리가 얽혀있는 복잡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포의 실체와 그 실체가 어떻게 사람들의 기억과 경험을 통해 전염되고 확산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고 공포의 순간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알바생 종영이 정기장에서 경험한 기이한 사건은 특히 신비롭고 끔찍한 느낌을 주는데 그들이 본 여성의 형체와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들이 겪은 경험과 거기에 맞춰 다가오는 공포의 존재, 그리고 그 순간의 지설은 이 사건을 더욱 신비롭고 무섭게 만듭니다. 2014년 카바디 정기장에서 일어난 알바생들의 실시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 기사로도 보도되었으며 사건의 진위 여부를 넘어서는 공포를 전달합니다. 이런 내용의 사건들이 현실과 맞물려 벌어졌을 때 그 자체로 더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궁금해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들이 겪은 충격과 공포는 생생히 전달되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기사와 함께 사건의 현실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2017년에 겪은 낚시와 관련된 경험담은 그 당시의 불가사의한 사건을 떠올리게 하며 이 사건이 어쩌면 연결되어 있는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름과 가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시점도 굉장히 미스터리한 요소를 더해줍니다. 이 경험담을 통해 일상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불가사의한 사건들이 더욱 신비롭고 두려운 요소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단순히 이야기인지 아니면 현실에서 벌어진 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공포와 신비를 더욱 감화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이야기는 점점 더 긴장감이 고조되는 느낌입니다. 벨리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던 중 물속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감각은 정말 소름 돋을 수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발밑에서 느껴지는 치이는 느낌, 그리고 물속의 불확실한 무엇이 닿을 때의 불안감은 그 자체로도 공포를 자아냅니다. 물속의 물결과 탁한 물 색깔 때문에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 더 큰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죠. 낚시하는 중에 그런 미묘한 느낌을 받는 순간, 그 상황이 일상적인 낚시와는 전혀 다른 초자연적인 요소를 암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며 그런 불안감이 누적되면서 더욱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발 아래에서 느껴지는 무언가의 존재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 무엇인가가 가까이 있다는 공포를 더욱 부각시키는데 이는 독자나 청중이 이야기의 전개에 몰입하게 만듭니다. 물속에 어떤 존재가 발에 닿는 그 순간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공포의 분위기가 절정에 다다르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 미묘한 감각과 함께 보트 위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함께 묘사하면 그 상황을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점점 더 섬뜩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끄러운 뭔가가 발과 오리발을 훑어내려가는 그 느낌, 그리고 그로 인해 온몸에 소름이 돋는 순간은 정말 공포감을 극대화시킵니다. 처음에는 물고기나 자연적인 원인으로 생각했지만 그 느낌이 단순히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면서 점점 불안감이 커지는 과정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물속에 빠지는 장면도 긴장감을 더해줍니다. 그것이 이야기의 전환점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핸드폰을 놓치면서 현실에서 놓친 것처럼 불안감을 느끼게 되죠. 그와 동시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느낌은 그 존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두려움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슬로프 쪽으로 도망가면서 그 느낌이 계속해서 따라오는 것처럼 묘사하는 부분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공포감은 결국 알 수 없는 것에서 비롯되는 만큼 그 정체불명의 존재가 계속해서 접근해오는 듯한 느낌이 이 이야기에서 더욱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려 할 때 그 소름 끼치는 느낌이 어떻게 전달될지, 그 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증을 자아내면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점점 더 무서운 담양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물 속에서의 불가사의한 느낌, 핸드폰을 빠뜨린 소의 현실적인 걱정과 금속 겪는 악몽들은 공포와 현실이 얽히면서 두려움을 한층 더 감화시키죠. 특히 그 악몽의 내용이 너무 생생하고 지속적인 감정으로 이어져서 실제로 겪은 예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첫날의 악몽에서 등장하는 여자가 물에서 서우적거리는 모습과 두 번째 날에 나타나는 부풀어 오른 끔찍한 모습은 그 꿈이 단순한 악몽이 아닌 어떤 악령이나 미지의 존재와 연결된 느낌을 줍니다. 이 꿈은 단순한 상상이나 두려움이 아니다. 무언가 더 깊고 불길한 존재가 꿈속에 나타났음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그 여자가 사녀달라고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는 장면은 너무 강렬해서 그 꿈에서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의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깨어난 후에도 그 무서운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공포의 끝없는 순환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실과 꿈, 그리고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순간을 잘 포착하고 있으며 독자나 청중이 자신도 모르게 이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이 이야기의 전개는 점점 더 미스터리하고 불길해지며 꿈속에서 느꼈던 끔찍한 감정과 실제 사건이 연결되면서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을 효과적으로 그려냅니다. 특히 꿈에서 본 여성의 견사체와 그 소의 카톡으로 전해진 지사가 같은 장소와 시간대를 다룬다는 사실이 사실감을 더해지죠. 그 순간에 소름 끼치는 연결은 이 이야기를 더욱 강렬하고 두려운 경험으로 만듭니다. 핸드폰에서 확인한 그 지사의 내용은 꿈에서 본 여성의 존재와 실제 사건을 겹쳐 놓으면서 그 공포가 단순한 꿈이나 상상이 아닌 어떤 불길한 신에 의해 촉발된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그 주인공이 소금을 뿌리며 공포를 떨쳐보려는 모습도 그 당시의 정신적 충격을 잘 나타내지죠. 마치 그 경험이 물리적, 정신적으로 계속해서 따라오는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벨리보트를 증거로 탈고 나서도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연상되는 꿈을 꾸게 되지만 다행히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금의 안도감을 주지만 그 불안감과 공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듯합니다. 이 이야기는 공포가 단순한 현상이나 상상이 아닌 실제로 겪은 사람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는 공감을 더 잘 이끌어내고 그로 인해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이 이야기는 점점 더 불길하고 긴장감 넘치는 요소들을 더해다네요. 자취방에서 혼자 지내게 된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날 밤의 정전과 그 이후의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잔혹하게 연결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정전이 일어난 상황에서 시작되지만 길밭 건너편 영안실에서 들리는 곡소리, 그리고 그 소리 뒤에 있는 미스터리한 여고생 귀신의 등장까지 이야기는 점차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가합니다. 특히 각인울림의 상황에서 고요한 밤에 눈을 뜬 주인공이 보게 되는 이상한 여고생 귀신의 모습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귀신의 얼굴이 없는 것과 그가 교복을 입고 목을 조르는 모습은 더욱 기괴하고 공포스러워 실제로 겪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느낌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주변의 불길한 분위기, 즉 염안실과 길밭이라는 상징적인 배경, 이 이야기의 공포감을 한층 감화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점차 이 공포와 신비로운 사건들로 더 긴장감 있게 흘러가며 독자 또는 청중은 그가 경험한 악몽이 단순히 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생하고 구체적인 공포의 순간들을 다루면서 이야기 속의 공포가 그저 상상의 세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과 교차하면서 더 강렬한 감정을 이끌어내는 점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 이야기는 점점 더 불길한 분위기를 형성하며 각 등장인물들이 직접 겪은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얽히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자취방에서의 친구들과의 술자리, 그리고 귀신을 본 경험이 반복되면서 그 집의 불길한 기운이 점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특히 친구 중 한 명이 자다가 갑자기 공포에 찬 눈으로 깨어나서 말하는 장면은 소름 끼칩니다.
그 친구가 본 귀신이 주인공이 겨울방학 동안 겪었던 그 여고생 귀신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죠. 이렇게 이야기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그 집에 대한 공포가 단순히 주인공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는 점이 무시무시하게 다가옵니다. 교복을 입은 여자 귀신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점은 그 집이 단순히 귀신을 보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그 존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여고생 귀신이 왜 그곳에 계속 나타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증대시킵니다. 주인공의 경험과 친구들의 경험이 교차하면서 이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점점 더 현실처럼 느껴지고, 이들이 겪은 공포는 단순히 상상의 세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개될수록 집에 얽힌 그 귀신의 존재가 더 큰 비밀을 숨기고 있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는 공포와 미스터리가 점차 얽혀가면서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도 그 집과 귀신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남겨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 상황은 정말 이상하고 불안한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때 당시 경비 아저씨가 말한 애인이라는 말이 주인공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더 미스터리하고 소름 돋는 요소로 작용하죠. 그 상황에서 주인공은 당연히 잘못 보셨겠죠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려 했지만 그 뒤에 발생한 일이 더욱 불길하게 느껴집니다. 택시를 탔을 때 그 경험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도 궁금해지네요. 혹시 택시 기사님도 어떤 이상한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택시에서 겪은 일이 그 사건과 연결되면서 이야기가 더 흥미롭게 전개된다면 그때의 소름 끼치는 느낌을 더욱 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정말 오싹하고 미스터리한 요소가 가득하네요. 처음에는 우연일 거라고 생각했던 사건들이 점점 더 맞물리면서 주인공이 직접 겪은 일인지 아니면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와 관련된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경비 아저씨와 택시 기사님, 그리고 편의점 할아버지까지 모두 같은 여성을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 여성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정말로 우연의 예치일까요? 아니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특히 택시 기사님이 묘사한 장면에서는 차 안에서 계속적으로 여성이 주인공에게 붙어 있었던 것처럼 묘사되는데 그때의 상황이 갑자기 매우 불안하게 다가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 당시의 비 오는 날과 강변북로의 분위기, 그리고 기사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떠오르면서 소름이 돋습니다. 이후 편의점 할아버지가 묻는 장면에서는 그 모든 사건이 점점 더 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주인공이 그 모든 상황을 헛것을 닫겠지 라고 넘기려 했던 마음이 점차 불안함으로 바뀌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듣는 사람에게 더 큰 공포감을 남깁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비 오는 날에 겪었던 일들을 계속해서 떠올렸습니다. 택시 기사님과 경비 아저씨, 편의점 할아버지가 모두 같은 여성을 봤다는 사실은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진짜로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제 상상 속의 환영이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의문은 풀리지 않았고 그 일은 결국 저의 기억 속에 계속해서 묻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여자의 정체가 무엇일지, 아니면 그날 비가 내리는 날에 저와 함께 있었던 것은 정말로 누군가였을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진유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더 소름 끼치게 다가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 속 그 여성의 정체에 대해 여러분의 이론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